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전개사법 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 킬지도 몰라요. 자, 하여튼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433 영업활동. 이제 영업활동 파트는 그런 중요 파트는 아니에요. 근데 뭐 1, 2월 달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3, 4월, 5, 6월 달은 강의 안 할 거예요. 자, 영업활동. 자, 칠판 봐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중개 좀 해달라. 의뢰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서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계획 수립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했어요.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중개 대상물, 이 조사 확인한 것이 몇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상대방 찾아가지고 조상을 설명하라 그랬죠? 하고 나서 바로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든 거죠? 그럼 사도록 만들어야 돼. 이걸 무슨 활동? 중개 활동. 중개 활동을 또 달리 표현해서 뭐라 합니까? 판매 활동. 또 달리 표현해서 영업 활동. 또 달리 표현해서 꼬시는 행위. 자, 아주 좋았어요. 가장 좋아하시네. 처음 들어보나 봐. 그래서 이제 자꾸 강의를 들어야 돼. 이제 자꾸 빠지면 안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꼬시는 행위. 자, 물건 사도록 꼬시는 행위.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돈을 많이 벌려면 여기 이 파트를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시험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때가 영업활동, 판매활동, 중개활동. 여기서부터 진도 나갈 거예요. 그래서 433페이지 2절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영업활동에서 1번 판매 과정 나와 있죠? 자, DP에 넘기세요. 자, 주 판매 과정은 순서 알아야 됩니다. 흐름, 과정 그러면 순서. 그럼 항상 개공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중개하려면 일단 물건이 확보가 돼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확보되고 또 뭐가 확보돼야 돼? 고객이 확보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도표 중간에 보면은 고객하고 뭐가 있어요? 물건 확보. 자, 물건하고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몇 번째? 첫 번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에 확보됐으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준비 단계, 준비. 그럼 물건이 확보됐으면 무슨 분석? 물건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물건 분석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갑이 저 물건을 팔고 싶다고 의뢰가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어. 그러면 주변 환경, 입지 조건, 미리 개공이 다 조사해서 분석해놔야 돼, 안 해야 돼? 왜? 그래, 이제 고객이 찾아오면 거기에 빨리빨리 중개할 수 있도록. 이게 물건 분석이고. 그럼 고객이 확보됐으면 무슨 분석? 고객 분석. 그럼 의뢰 확보됐다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원하는 물건이 뭐고? 토지냐, 건물이냐, 아파트나 단독이냐, 몇 평짜리냐, 이미 미리 어떤 물건을 원하냐 이런 거 다 분석해야 되고. 이해됐어요? 또 어느 지역 물건을 원하는가 다 분석을 해놔야 돼, 안 해야 돼? 해놔야 돼. 그게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이게 무슨 단계? 준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끝나면 접근 단계입니다. 접근이 뭐예요? 어프로치. 고객하고 사전 접촉하는 단계. 고객하고 사전 접촉 단계. 이 접근.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은 네 번째, 현장에 데려가야 되죠. 현지 안내 및 뭐다? 제시. 자, 여기도 세 가지가 있어요. 준비 단계, 안내 단계, 평가 단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에는 없지만. 그럼 물건 보여주러 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돼요? 건물이다라면. 건축물 대장, 등기부, 설계도 뭐 이런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왜? 가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청소도 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이게 이제 보여주고 하는 준비 단계. 그럼 안내는 맑은 날 데리고 와야 됩니까? 비 오는 날? 낮에 데리고 와야 돼요? 밤에? 오래된 건물은? 밤에. 그렇죠. 그래, 오래된 건물은 밤에. 토요일은 언제? 밤에. 그 농담이 하여튼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안내는 맑은 날 데려가야 되고, 그렇죠? 예, 낮에 데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몇 건 정도 보여주면 좋아요? 3 내지 4건. 큰 것은 한두 건입니다. 너무 많이 보여줘도 역효과예요. 됐죠? 큰 물건은 한두 건,
보통은 3 내지 4건. 그러죠? 그럼 평가 단계는 뭐냐? 오늘 내가 안내를 잘했나 잘못했나? 자기 반성 단계입니다. 그렇죠? 이제 나중에 시행착오 겪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현지 안내 제시. 그리고 여기 가서 이제 설명 다 하고 클로징 시도합니다. 클로징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을 시도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 체결 클로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서 알아두세요. 자, 물건하고 고객 확보, 준비, 접근, 현지 안내 제시, 클로징 시도, 클로징. 됐어요? 예, 이거 순서를 좀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고객 분석하고 아이다 올리가 나옵니다. 고객 분석. 그럼 여러분들 영업을 잘 하려면 자, 고객하고 접촉을 나서 어떤 고객인지 빨리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대응 전략, 대응책, 처방전 이걸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교재 그 고객 분석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줄 보세요. 무슨 부단형이 나왔어요? 우유 부단형 고객이 나옵니다. 자, 우유 부단형 고객은 물건을 보고 쉽게 구입 의사를 결정하지 못해. 쉽게 구입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는 유형을 뭐라래? 우유 부단형. 그러면 이런 고객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요? 자, 쉽게 고객이 결정을 못해, 물건을 보고. 그럼 이런 고객은 어떻게 해서 대응해서 물건을 사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년에 영업활동 어떻게 하면 영업 잘하느냐 그걸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유부단한 고객은. 지금 한다라고 한번 해봐. 생각을 해봐. 아, 그냥 어떻게? 뭘 하라고? 무조건 계약하자고? 아주 좋았어요. 막 들이대네. 자, 그래서 이런 고객은 적당한 물건 하나만 제시해야 돼. 적당한 물건 몇 개? 왜? 여러 개 보여주면 결정을 해 못해? 적으세요. 적당한 물건 몇 개만? 하나만. 한 개만 제시한다. 자, 여러 개 보여주면 이거 사까 저거 결정 못하고 끝나요. 그래서 우유부단한 고객은 적당한 물건 몇 개만? 한 개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 의식형이 나오고 있죠? 가격 의식형 고객은 뭐냐면 가격을 깎아야만 직성이 풀려. 여러분도 시장 가면은 가격 깎고 싶죠? 깎아야만 직성이 풀려. 그럼 이런 고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비싸게 불려고 깎아줘 그래요? 그렇죠? 아,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정통적 방식이고. 자, 이런 고객은 가격 형성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자, 왜 가격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느냐. 이 가격 형성 이유. 가격이 왜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는가. 이런 거. 이걸 설명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자, 가격 의식형.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변 사교형 고객이 있어요. 다변 사교형. 이건 뭐예요? 고객이 말솜씨와 부침성이 너무 뛰어나. 자, 너무 고객이 말을 잘해. 막 빨려 들어가. 그럼 이런 고객은 어떻게 해요? 예? 호응을 해줘? 호응해주고 어떻게 해요? 계속 호응만 해줘? 그럼 어떻게 해? 그래. 계속 듣고 있다가 다변을 역이용하라 그랬어요. 다변을 뭐 하나? 역이용. 그럼 역이용 해서 탈출구를 찾아야 돼. 근데 만약에 역이용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죠? 당하죠. 어떻게 당해? 물건 팔려다가 오히려 사게 돼.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변 사교형. 지금 영어활동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거기 침묵 방어형이 있어요. 침묵 방어형 고객은 물건 사러 와서 팔짱만 끼고 있어. 그럼 이런 고객은 어떻게 다뤄야 돼? 같이 침묵해버려요? 같이 침묵해보면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유를 빨리 판단해야 돼요. 침묵한 이유가 뭘까? 이걸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다른 개공에게 과거에 된통 당해갖고 불신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개공에 대해서 뭐 한다? 그러면 이때는 신뢰감을 조성해야 돼. 뭘 조성한다? 신뢰감을 조성을 해야 되고.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도 모르면 저한테 질문도 못 하잖아요. 공부하다가.
좀 알아야지 질문을 하거든요. 공부하다가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은 질문도 못해요. 뭘 알아야지 질문하지. 그죠? 무지. 그러면 정보를 뭐 한다? 제공을 해줘요. 정보를 뭐 해야 돼요? 제공. 자,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과잉형 고객이 있어요. 자신과잉형. 자, 자신과잉형은 매사에 자신이 넘쳐.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자신 있다. 자신 있다, 본인이, 고객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서 알아서 판단하도록. 무슨 자료? 충분한 자료를 던져줘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알아서 판단하도록.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고객이 뭐가 있어요? 자, 만사긍경형이 있네. 자, 이 물건 보여줘도 좋다고, 저 물건 보여줘도 좋다고. 다 좋대. 그럼 다 사면 관계가 없지. 근데 어차피 사봤자 하나고 안 살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고객은 어떻게 다뤄야 돼? 응? 비교를 해? 이 사람이 진짜 의도가 뭔가, 그 사람 진짜 진의가 뭔가,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진의 파악. 그 다음에 자기현시형 고객이 있어요. 자기현시형. 부동산 지식을 내세워서 아는 채,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부동산 지식을 내서 아는 채. 그것도 확실한 자료밖에 없어요. 무슨 자료? 확실한 자료. 자기가 잘 안다는데 뭐 어떻게 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과장형이 있어요. 자기 과장형. 자기 과장형은 자기를 과장해서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신의 소득이나 지위를 내세워서 허세를 부려. 나는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 나는 한 달 수입이 뭐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뭐 이렇게. 좀 많이 꼽지 않아요? 그럼 그런 고객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띄워줘? 띄워줘? 더 띄워줘, 그럼?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질문에 대답만 해주면 돼요. 질문에 뭐다? 대답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논리명 고객이 있어요. 논리명 고객은 뭐예요? 거래 의사가 전혀 없어. 그러면 뭐하러 돌아다녀요, 이 사람은? 그렇죠. 논리로 다녀요, 논리로. 계곡 논리로 다닌다고. 그럼 이런 고객은 어떻게 해요? 예? 여기다 물어봐야 되겠네. 잘할 것 같아요. 논리명 고객은. 자, 여기 물어봐야 돼. 예. 집에 가라고. 그렇지. 그게 정답이요. 근데 집에 가라 갈 때 그냥 보내요. 뭐 어떻게 하면서. 이제 소금 뿌려서 보내면 돼요. 그래서 왕소금. 그래서 이제 정답이 왕소금이에요. 그렇죠. 이제 알아서 보내면 돼요. 이분은 거래 의사가 전혀 없어. 그냥 논리로 다녀. 이해됐죠? 이분에게 물건 팔아보겠다고 밥 사주면서 자꾸 이야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별걸 다 배우죠. 자, 그래서 이제 대응 전략을 공부해줘야 돼. 지금 우리는 영업 활동을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영업을 잘할 것인가 그거. 그죠? 이제 고객을 어떤 유형에 따라서 판단해서 대응 전략을 시합니다. 그래서 거기 고객 분석 밑에서 네 번째 줄 다 나와 있죠. 우유부단형, 가격의식형, 다변사고형, 침묵방어형, 자신과잉형, 만사긍경형, 자기현시형, 자기과장형, 논리명.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자, 그래서 공부하신 분은 고객 유형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대.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이다 원리가 나와 있어요. 무슨 원리? 아이다가 뭐겠어요? 아이다. 자, 네 번째 줄 밑줄에서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뭐라 그래요? 아이다 원리. 자, 아이다라 그래요. 영어 두 문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A가 뭐예요? 어텐션. 주목이죠, 주목. 주목 또는 주의. 그러면 일단은 물건을 팔려면 물건이 있다는 것을 고객이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돼. 알려가지고 고객의 주의를 끌어낸다, 주목을 끌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문이나 생활정보지에 뭘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알리는 단계가 A, 어텐션입니다. 자, 광고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가 뭐예요? 인터레스트.
인터레스트 뭐요? 흥미. 그럼 우리가 물건을 보고 고객이 바로 흥미를 느껴? 아니죠. 그럼 뭘 강조를 해야 돼요? 물건은 장점을 집중 강조를 해줘야 돼요. 물건의 장점을 강조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 그렇죠? 아, 여러분들요, TV 보다가 채널 돌리다가 뭐가 홈쇼핑 같은 거 선정하잖아요. 그럼 딱 보다가, 괜찮네. 그러면 일단은 막 좋은 점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흥미 단계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사고 싶은 생각이 든 건 아니죠. 디자이어, 욕망입니다. 여기서 욕망은 무슨 욕망? 사고, 구매 욕망을 말해요. 그러면 이 장점 중에서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강조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원하는 부분을 집중 공략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원하는 부분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강조를 했을 때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션, A, 행동입니다. 여기서 A는 액션. 이건 뭡니까? 거래계약 체결로 들어간다. 무슨 계약 체결? 거래계약 체결로 들어간다. 그래서 I다 올리, A, I, D, A. I다 올리. 사람이 물건을 구입할 것이 심리적 발전 단계를 뭐다? I다. 뭐다? I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은 부동산 판매 소구점이 나와 있어요.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셀링 포인트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셀링 포인트는 간혹 가다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무슨 포인트? 셀링 포인트. 자, 개념 잡습니다. 셀링 포인트란 말은 그대로 해석하면 판매 소구점이고, 그죠? 자, 이걸 해설하면 누구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특징? 어떤 의뢰인? 의뢰인인데 어떤? 이전 쪽이에요? 취득 쪽? 취득 의뢰인. 자, 취득 의뢰인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특징이 셀링 포인트입니다. 자, 첫째 줄 두 번째 줄 해주세요. 취득 의뢰인 동그라미 치세요. 취득 의뢰인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특징이 뭐다? 셀링 포인트. 체크하셨어요? 무슨 의뢰인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특징? 취득. 자, 그리고 이제 이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쭉 내려가면 셀링 포인트 유형 나와 있어요? 자, 셀링 포인트 유형이 나와 있는데 이건 간혹 가다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셀링 포인트 유형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가장 먼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어요, 없어요? 자,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면은 자, 기초가 튼튼하다. 자, 그 다음에 동선이 합리적이다. 설비가 현대적이다. 주거가 뭐다? 쾌적하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주로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를 집중 공략을 해줘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 줄만 밑줄 보세요.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까? 자,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가장 대표적인 가격하고 임료입니다. 가격하고 임료가 적정하다. 그 다음에 투자 가치, 그 다음에 수익성, 이런 것이 바로 경제적이에요. 온천 발견, 온천도.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가격 임료 적정성, 투자 가치, 수익성, 지역 발전 전망, 이런 것이 다 경제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 첫째 줄하고 세 번째 줄만 밑줄 그으세요. 첫째 줄 가격 임료 하자 유무, 그다음에 새 신도시 개발 계획, 장래 수익 전망, 경기 호조, 뭐 차기는 없지만 온천 발견, 뭐 이런 거 수익성, 이런 건 전부 다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그러면 주로 투자를 목적으로 하면 뭘 강조해야 돼? 경제적 측면. 다른 것도 강조해야 되겠지만 주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습니까?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소유권의 진정성, 권리, 공법상 규제 여부, 공법, 세금 혜택, 세법. 이것이 바로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자,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권리, 공법, 세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권리, 공법, 세법. 법률적 측면. 그럼 고객이 항상
관심을 갖는 게 권리 관계가 어쩌느냐. 이걸 관심을 가져. 그럼 법률적으로 집중 강조해줘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또 무슨 측면이 있어요? 책이 없어? 안 보여? 책이 안 보이냐고. 안 보여? 그렇죠? 자, 11월 달에 한번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없죠? 그렇죠?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측면? 정책이란 것은 지금 부동산 정부 정책을 말합니다. 부동산 정부 정책.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많이 받아요. 뭐 금리를 내리면 또 올렸다가 내렸다가 부동산 정책 많이 있죠? 이게 정책적 측면입니다. 정부 정책. 무슨 정책? 정부 정책. 그래서 셀링 포인트 유형. 이것이 이제 경제적 측면은 셀링 포인트 몇 개냐? 기술적 측면은 셀링 포인트 몇 개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셀링 포인트 유형은 간혹가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큰 3번 제목이 뭡니까? 종류별 판매 소구점 셀링 포인트 나와 있죠? 기억, 리은, 디귿, 리을만 묶으세요. 주거용은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농업, 공업용은 생산성. 생산성이 줘야 되겠죠? 레저용은 쾌적성과 수익성. 이건 한 번 정도만 봐주세요. 종류별 셀링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되냐? 아무리 좋은 점 셀링 포인트를 설명해도 꼭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불만을 해소해 줘야지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밑에 서 가격에 대한 불만. 자, 밑에서 세 번째 가격에 대한 불만이 나옵니다. 가격 동그라미. 가격에 대한 불만은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동그라미 쓰세요. 근데 그 밑에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불만은 셀링 포인트입니다. 뒤바뀌면 안 돼. 가격에 대한 불만은 뭘 강조해야 돼요? 개별성. 다르다는 걸 강조해 줘야 되고,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불만은 셀링 포인트.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뭐가 나와요? 클로징이라고 합니다. 클로징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은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 적으세요. 매매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시키는 행위,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 이걸 클로징이라 해. 자, 매매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시키는 행위,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 이걸 뭐라 해요? 클로징. 자, 계약 체결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마무리. 그런데 클로징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간혹 가다가 출제가 돼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점진적 확인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자, 점진적 확인법은 어떻게 해서 계약을 유도를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부동산 가격이 비쌉니까, 쌉니까? 바로 계약하자라면 놀래갖고 도망가. 그러니까 고객이 우선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점차적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방법이 점진적 확인법. 자, 적으세요. 자, 점진적 확인법에다가 화살표고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방법. 고객이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방법.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방법. 이걸 무슨 확인법? 점진적 확인법. 적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전제법이 나와 있어요. 계약전제법. 그럼 계약전제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약을 전제로 질문을 던진다는 거지. 자, 계약을 전제로 질문을 던져. 그럼 어떻게 던져요? 계약을 전제로 질문 한번 던져봐. 내년에 영업할 때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적으세요. 이달 말에 집을 비우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 빨리 적어. 이달 말에 집을 비우라고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 계약 전제법이야. 그러면 집을 비우라고 하면은 계약 의도가 있다 없다?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요? 자, 이달 말에 집을 비우라고 할까요? 이달 말에 집을 비우라고 할까요? 계약 전제법.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부분 선결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자, 부분 선결이란 말은 자, 부분적인 것을 먼저 결정하자. 그대로 해석들은 부분적인 것을 먼저 결정하자 이 말 아닙니까요? 그럼 어떻게?
우선 계약금부터 걸자. 입주일부터 잡자. 이렇게 부분적인 걸 먼저 결정해서 계약을 유도하는 방법. 자, 계약금, 입주일 이렇게 적어놓으면 알아먹겠네. 자, 계약금이나 입주일 이걸 먼저 결정을 해서 계약을 유도하는 방법이 부분성결법. 그죠? 제목에 뜻이 다 들어있잖아요. 부분성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장단비교법이 있습니까? 장단비교법이란 것은 복수부동산을 비교해서 단점 강조해야 돼요. 장점 강조해주면 돼요. 자, 복수부동산을 비교해서 장점을 강조. 팔고자 하는 물건의 장점을 강조. 복수부동산을 비교해서 장점 강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어요? 결과강조법이 있어요. 결과. 자, 결과강조법이란 것은 지금까지 쭉 지켜본 결과 지가 상승률이 이게 상승률입니다. 예금 이자율보다 뭐다? 높더라. 이자율 상승률보다 높더라. 그러면 결국 은행에 돈 넣지 말고 부동산에 뭐하라? 투자하라 이 말이야. 지금까지 결과가 그렇더라. 사실 그렇지 뭐. 지금까지 뭐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은행에 돈 넣어봤자 요즘 뭐 금리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지가 상승률이 예금 이자율보다 높더라. 지금까지 10년간 지켜본 결과.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렇게 해서 계약을 유도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클로징 방법도 간혹 가다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지문으로. 이렇게.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 2월 달에 여기는 강의하고 3, 4월 달에 5, 6월 달에 강의 안 할 거예요. 영업활동은. 큰 내용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시험이 자주 나오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1, 2월 달 강의로 마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깡그리 했어. 됐어요? 그래서 영업활동, 판매활동, 전개활동 끝. 자, 그 다음에 439페이지. 오늘 주 테마가 계약 체결부터 해서 개별적 중개 실무. 자, 여기서부터 끝까지 몇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계약 체결부터 개별적 중개 끝까지 몇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4문제? 6문제가 나와요.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와. 그래서 이제 실무는 우리가 이 앞뒤에 배운 것이 6문제. 오늘 배운 것이 6문제. 그래서 많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1시간 강의하면 2-3문제 많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6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3일절 날 여기까지 와서 공부한 게 참 좋은 거지. 그죠? 만시 한번 부를래요? 만시 한번 부르고 해야 되는데 깜빡 잊었어. 만시 3장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러면 계약 체결로 들어갑니다. 자, 계약 체결.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 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약 체결로 들어갔는데 계약, 자, 개공 소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누가 계약서를 써야 됩니까? 개공이 작성 의무. 기억납니까? 그러면 계약서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서식 갖다 쓰면. 근데 잘못 쓰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1절 거래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이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공부를 할 거예요. 무슨 사항? 주의사항. 이제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할 테마다. 그래서 이제 의의는 볼 필요 없어요. 1년간 가도 안 봐도 돼. 자, 그 다음에 2번 밑에 거래계약서 작성 요령 밑에 나와 있어요? 거기 작성 부수 첫째 줄 밑에 몇 통 작성한다 그랬어요? 거래계약서를 2통만 써? 3통. 자, 쌍방에 한 번씩 주고 한 번은 보관한다고 배웠죠? 몇 년 보관? 5년. 또 적어. 법에서 배웠잖아요. 5년 보관. 3통 작성해서 매도인 하나, 매수인 하나, 개공이 한 부 보관하는데 몇 년 보관? 5년. 자, 그런 게 탁 나와야 돼. 자, D페이지 넘기세요. 자, D페이지 용어가 있어요? 5번째 좀 적었어요. 따라서부터 계약서 문장을 이루는 용어는 반드시 법률 용어일 필요는 없다. 이 말은 법률 용어를 쓰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법률 용어를 쓰는 게 좋은데 반드시 안 써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계약서 쓸 때 법률 용어가 좋아요. 왜? 뜻이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표현상 명확한 용어를 써라. 거기까지 적으세요. 표현상 무슨 용어? 명확한 용어. 왜? 분쟁이 일어나면 돼, 안 돼?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문자. 한글, 한자, 영문자, 러시아어. 뭐가 바람직해? 왜? 그렇죠. 한국사니까 누구나 알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물론 한자로 써도 되고 영문자 써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계약서는 남들이 알아먹어야지 본인만 알아먹으면 의미가 없어. 남들이 알아먹어야지. 그죠? 그래서 한글이 좋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줄 한글이 좋다. 나와 있어요? 거기만 몇 줄. 그 다음에 4번 첫째 줄 후단. 의견 합치가 충실히 기재돼야 된다는 단어 몇 줄 보세요. 의견 합치가 충실히 기재해야 되고 두 번째 계약 당사자가는 무슨 의사? 자유의사. 거기에 몇 줄 보세요. 4번에서 첫째 줄 두 번째 줄입니다. 내용에서 첫째 줄 두 번째 줄. 체크하셨어요? 네, 거기만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번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계약 당사자의 서명 날인. 자, 여기는 개공을 말하고 있어요. 계약 당사자를 말하고 있어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계약 당사자를 말합니다. 자, 가능한 한 계약서는 자필로 쓰도록 한다. 바람직하다 이 말이야. 자필로 안 써도 관계없어요. 일단은 자필로 쓴 것이 좋고 또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반드시 인감도장 쓸 의무는 없어요. 막도장 써도 돼. 근데 이제 인감도장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개공은 어떤 인장을 써야 돼? 등록의 인장. 관청에 등록하는 인장을 쓰는 거고 여기는 거래 당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거래 당사자. 자, 아무 도장이나 써도 되는데 인감도장을 쓰는 게 좋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 줄만 몇 줄 보세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그 6번에서 기타 주의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자, 세 번째 줄 후단. 일반적으로 정정의 경우에는 두 줄로 주말한다. 주말 동그라미. 주말이 뭐요? 붉을 줄자 이거요. 밑줄 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반드시 뭐 붉은색으로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주말하고 수정한 후 몇 자 무슨 표시? 정정 표시. 당사자 개공이 도장을 날인. 추가한 경우에도 추가 뜻을 표시하고 정정 날인. 그런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까지. 자, 지금 밑줄 근 내용들은 시험에는 안 나와요.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시험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어. 근데 뭐 한번 봐달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시험 나온 것은 이제 지금부터입니까? 442페이지. 여기서부터가 진짜 공부할 내용이다. 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계약서 쓰는 건 크게 어렵지 않는데 잘못 쓰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래서 가장 먼저 거래 당사자 확인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거기 이제 들어갑니다. 당사자 확인은 매매 같으면 누구? 매도인하고 매수인. 근데 이제 매도인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돼요. 원리는 다 똑같거든요. 매수인은 뭐 똑같으니까.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할 것이 1번에 보면 제목 읽어보세요. 진정한 권리자 확인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정한 권리자 확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나설 수가 있어요. 자, 갑이 저 건물 내 것이다. 내 것이니까 팔려고 한다. 개공이 찾아와서 중개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근데 간혹 가다가 남은 물건을 팔려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죠? 그러면 이제 개공이 할 일은 진짜 저 사람이 건물 소유자인가 확인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 이게 권리자 확인이야, 진정 권리자. 뭘 떼어봐야 돼?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 또 뭘 대줘야 돼요? 자, 등기사항 증명서 각부의 소유자가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증. 자, 주민등록증 대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서 인적사항 확인해서 그 사람이 맞는 거 확인해야 되고 또 나무 소유자, 건물 소유자, 주민등록 훔쳐와서 내 것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도 한번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진짜 그 사람 거에 맞는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소유자를 확인해 놓고 나서 소유자가 확실하면 중개를 한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래서 진정한 권리자 확인 나와 있습니까? 네 번째 줄 후단. 밑에 보세요. 등기부상 명의인은 일단 뭘로 추정되므로?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개공은 등기상 증명서 동그라미.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고 자, 매도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동그라미. 주민등록증을 뭐해서? 제시받아서 대조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그 책에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요.
자, 밑줄 그었어요? 자, 일단 등기부하고 주민등록증 대조해서 소유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죠? 나중에 그거 안 해가지고 사고 터지면 개공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권 유무 확인. 자, 몇 페이지인지 모르죠? 442페이지입니다. 대리권 유무 확인. 자, 칠판 봐보세요. 자, 원래 건물 소유자는 병이에요, 병. 근데 갑이 누구 대리인으로? 병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물건을 팔려고 개공 찾아와서 중개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갑이 자기 거 아니고 나는 병 물건을 대리인으로 팔려고 한다. 개공에 찾아왔습니다. 의뢰가 들어옵니다, 의뢰. 그러면 둘 간에 대리권이 있었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개공할 일은 대리권 유무 확인해야 돼. 자, 이쪽에다 적을게요. 대리권 유무. 대리권은 그게 무슨 대리, 무슨 대리?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 자, 임의 대리는 어떻게 발생을 해요? 대리권 수요 표시, 수권행위. 무슨 행위? 수권행위 발생하죠? 그죠? 근데 그 증거로서 주는 것이 위임장이야. 위임장을 써주잖아요. 그러면 뭘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위임장. 위임장을 확인해야 돼. 근데 여기는 뭐가 첨부돼야 돼? 본인은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돼. 본인은 무슨 증명서? 인감증명서. 자, 그러면 왜 인감증명서를 첨부시켜? 위임장에는 위임인이 있어요, 없어요? 위임인이 여기서 말하면 본인이잖아, 본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인적사항 일치하는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인감증명서상의 인적사항, 위임장 인적사항, 그리고 인감도 일치하는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수임인이 여기서 말한 대리인이죠. 이게 일치하는가 확인해야 되고, 위임 내용도 확인해야 돼요. 왜 위임 내용을 해야 돼요? 위임장에 뭘 위임했다는 내용이 있어, 없어? 임대하라고 위임을 줬는데 팔려고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중개하라. 그래서 임의대리는 뭘로 확인한다? 위임장. 임의대리는 뭘로 확인해? 위임장. 그럼 법정대리는? 법정대리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한 걸 법정대리라래. 그죠? 그럼 법정대리는 뭘로 확인해요? 그럼 일단 법정대리인이 누구요? 이것부터 잡아야 되겠네. 법정대리인 누구를 법정대리라래요? 친권자 있잖아, 친권자. 친권자가 뭐예요? 부모.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지정되거나 법원으로부터 선임됩니다. 자, 미성년자 법정 대리는 부모, 친권자고, 친권자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럼 후견인이 지정되거나 선임이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법정 대리냐. 그럼 이건 뭘로 확인해요? 가족관계? 가족관계? 등록부로 공부하세요. 이 등록부란 말은 포괄 개념입니다. 포괄 개념. 이 속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고, 기본증명서도 있고, 혼인관계 증명서도 있고, 입양관계 증명서도 있고,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도 있어요. 이 가족관계 등록 포괄 개념이요. 근데 법정 대리는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가 나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공부를 해봐. 됐어요? 그죠? 그러면 몇 줄 가볼게요. 자, 442페이지. 지금 내가 설명한 거 몇 줄 긋는 거예요. 2번 대리권자 확인 나와 있습니까? 5줄 몇 줄 보세요. 자, 대리인이나 칭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리권 존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 질문. 몇 줄 보세요? 의무대리는 두 번째 점 뭘 받아서? 위임장. 위임장 동그라미. 그리고 계약당에서는 등기 필증 제시하도록 요구하여 확인한다. 등기 필증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후단. 위임장에는 네 번째 본인은 뭐가?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몇 줄 걷어요? 그리고 일부 권한만 대리권을 수여받는 경우가 있으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된다. 위임 내용도 확인해야 된다. 내용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자, 이걸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중개해달라 이 말이에요. 법정 대리는 밑에서 5번째 줄. 자,
밑에서 다번째 줄 오른쪽 페이지. 법정 대리의 경우는 뭘 통해서? 가족관계 등록부. 가로 안에 뭐예요? 기본증명서.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다 밑줄 오세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일단 공부하세요. 법정 대리는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것은 포괄 개념이에요. 포괄 개념. 포괄 개념이라고. 이 속에는 기본증명서도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한다. 뭐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들어오면 대리권 유무를 확인해야 돼.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큰 3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고 했어요? 처분 능력을 확인해야 된다. 자, 처분 능력이 뭐요?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을 말합니다. 그럼 의사 능력이 있는 자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까? 없는 자하고? 그럼 의사 능력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의사 능력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자, 한동안 결석했죠? 그죠? 아, 좋아. 아는 대로 해석하세요. 자,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어도 막상 개념 설명하려면 참 어렵죠? 공부할 때 그게 문제예요. 자기 행위,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의사 능력이라 그래요. 그럼 의사 능력이 없는 자를 뭐라 합니까? 의사 무능력자. 그럼 의사 능력이 있는 자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없는 자하고 해야 돼요? 있는 자. 그럼 의사 무능력자 어떤 사람 의사 무능력자라 그래요? 예? 의사 무능력자는 어떤 사람 의사 무능력자라 그래요? 유활할지 만취자를 말합니다. 이분들은 법률 행위는 무효. 의사 무능력자하고 계약하면 된다는 소리가 안 된다는 소리요? 계약이 무효라니까. 유활할지 만취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어린 꼬마가 저 건물 한 채를 팔려고 들어옵니다. 중개업소 찾아와서 아저씨 나 이거 물건 팔고 싶으니까 중개 좀 해달라 그래. 이게 왜 팔려고 하느냐? 깎아서 먹는데. 아 그렇죠. 그럼 이제 개공이 알았다. 네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중개해줄게. 팔아줄게. 그러면 돼 안 돼? 그 계약이 뭐가 돼? 무효입니다. 무효. 그죠? 근데 이것은 좀 만취한 사람이 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것은 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 그러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이것은. 이분들은 계약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행위 능력 이게 문제라고. 그럼 행위 능력 개념 많은 대로 서술하셔. 행위 능력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셔. 여러분들 민법도 배우고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행위 능력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셔. 대답 안 해. 자, 여기 공부 좀 했어요. 그렇죠? 그래,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요, 공부를 해도 뭐 행위 능력 수없이 들어봤지만은 개념을 써라 그러면 못 써. 이제 공부할 때 그게 문제라고.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혼자서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아무 도움 없이 혼자서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더 쉽게 표현하면 혼자서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 법률 행위가 대표적인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능력이 없고 아무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뭐라 해요? 제한 능력자. 그럼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자,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유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죠?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취소. 그럼 제한 능력자가 누구냐고?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는 몇 세? 19세 미만.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자, 피한정 후견인 모르신 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나중에 또 할 게 될 거니까. 피성년 후견인 등 피특정 후견인 뭐 이런 사람이 다 제한 능력자. 그럼 이분들하고 계약하면 계약이 무효,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되냐 봐보세요. 자, 칠판 봐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한 채 팔려고 개공 찾아옵니다. 자, 개공 찾아와.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권리의 진정성 아까 확인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부하고 다 대조하니까 소유자가 맞아. 근데 주민등록증을 보니까 미성년자라고 나오네, 갑이. 그럴 수도 있죠. 주민등록증에 생년월일 나오니까. 그러면 이 거래계약을 중개했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입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면 이 사람이 건물을 샀는데 취소가 안 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취소가 되면 소급적으로 뭐가 돼? 무효가 되어버려요. 그럼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면 나중에 개공 쫓아올 거예요. 당신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 이런 문제 발생해야 안 해? 해. 그러면 이제 개공이 그러면 미성년자로 판명이 되면 중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면 편하죠. 왜? 문제 안 생기니까. 근데 돈을 벌어 못 벌어? 못 벌어.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이제 취소가 되지 않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럼 어떻게 돼? 미성년자로 판명이 되면? 자, 법정 대리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권자도 있고 없으면 후견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이제 부모가 있으면 이분이 법정 대리인이고 없으면 후견인이 지정이 되거나 선임이 됩니다. 이분들이 법정 대리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사람 동의서를 확인해야 돼. 뭘 확인해서요? 동의서 받아 오너라. 그래서 개공은 동의서 확인하고 중개해주면 계약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피한정 후견도 똑같아요. 또 하나 방법은 자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 재산을 대리권을 행사해서 팔아줄 권한이 있어. 대리권이 있다고. 그러니까 대리인하고 직접 계약을 연결해 줄 수도 있어요.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자 동의서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동의서 확인하고 미성년자하고 계약을 하든지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을 하든지 몇 가지 방법? 그러면 계약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자 없게 중개를 해줘야 돼. 그래 안 하면 나중에 이제 취소가 되면 하자가 발생하면 개공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뭔지 알죠? 그러면 또 하나. 이 법정 대리인 중에서 부모가 아닌 후견인이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때는 또 동의를 또 얻어야 돼. 누구 동의? 후견, 감독인. 들어보셨어요? 후견 감독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럼 지금 들어보고 있잖아요. 자, 이거 민법에서 나옵니다. 후견 감독인의 동의까지 확인해야 돼.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이 사람 동의를 얻지 않으면 이분이 계약을 취소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후견 감독인이 계약을 취소해 볼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친권자가 아닌 후견인일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 동의까지 확인하고 중개해야지만이 완전한 거래가 성사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까 방향을 제시해서. 그러면 그런 내용이 책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줄 쳐야지. 자, 443페이지 큰 3번 제목이 뭡니까? 중간에.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왜냐하면. 찾았어요? 거기서부터 밑적으세요. 의사무능자 법률행위는 무효 동그라미.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뭐다? 취소 동그라미. 쭉 내려오세요. 양가로 1번에 보면 제한능력자 계약 체결 나와 있어요. 세 번째죠. 민법은 제한능력자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등으로 구분된다.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제한능력자가 누군가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 가로로 묶으세요.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 계약할 때는 자 법정 대리인과 행하거나 거기 있어요? 번호 매겨놓으세요. 1번.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을 하든지 그 밑에 인감정신 동의서 확인 동그라미 이거 2번. 동의서를 확인하고 이들과 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자, 몇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자, DP 넘어가세요. 자, 동그라미 3번은 뭐 미성년자 어떻게 확인하냐? 그 주민등록증 보면 돼요. 그런 거 뭐 여러분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4번 두 줄을 밑줄 그어야 돼. 개공은 특히 후견인 동그라미 후견인 친권자는 빠습니다. 법정 대리인 중에서 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여 거래 당사자 지위에 놓인 경우는 후견 감독인의 뭐? 동의. 후견 감독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됐어요? 예. 자, 칠판에 설명한 거 다 몇 줄 그었어요? 안 그었어요? 그었어요. 자, 그걸 그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제목이 뭡니까요?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내용은 전부 다 누구하고 계약한 거예요? 개인, 사람들하고 계약한 거고 이제 법인이 물건을 팔려고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각 법인이
법인이 건물 한 채를 팔려고 들어와. 개공 찾아와서 중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 외에도 지금 권리진정서 이런 거 배운 거 외에도 법인 특성상 두 가지를 더 확인해야 돼. 뭘 확인해야 돼요? 법인격이 있느냐? 법인격 유무 확인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고 법인격이 있는가? 또 법인은 대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표자가 과연 이 재산 처분할 권한이 있는가? 처분 권한 유무를 확인해야 돼. 자, 우리가 이제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정관에다가 우리 대표자는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규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제한사항을 법인 등기부에 등기를 해 놓을 수 있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결국 뭘 떼어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 등기부입니다. 자, 법인 등기사항 뭐다? 증명서를 통해서 법인격이 있냐 없냐 확인할 수 있고 대표자가 과연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법인격하고 대표자 처분 권한은 뭘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 뭐다? 등기사항 증명서.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몇 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어요? 법인격 유무도 등기부, 대표자 처분 권한 전부도 등기부, 법인 등기부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볍게 법인과 계약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법인과 계약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감 잡았어요? 예, 여기까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죠? 그렇죠? 전혀 말을 안 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공동소유.